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나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 신부가 되어달라 청혼을 한 건 불과 석 달 전이었지요. 제 나이가 올해로 29이고 남자친구가 32이라 솔직히 올해 안으로 프로포즈를 할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받고 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 장난으로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둘 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부모님을 찾아뵙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사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직업도 꽤 좋은 편이고 그동안 서로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거든요. 저한테 1억 2천,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1억 8천쯤 있으니 전세 대출까지 받는 걸 감안하면 그럴싸한 신혼집 하나 마련하고 혼수도 넉넉하게 맞춰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직장 때문에 저나 남자친구 둘 다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면 니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상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나 드리러 가는 건데 특히나 남자친구 부모님 댁이 거리가 멀다 보니 시간을 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차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고도 남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반면 남자친구 집은 저희 집보다 거의 2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차로 빨라야 2시간 반이고 주말에는 차가 막히다 보니 3시간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1박을 하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어느덧 프로포즈를 받고도 2달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려면 더는 미루지 말고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드디어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보니 백화점에 들러 간단하게 고급 수제 쿠키 세트를 사들고 찾아갔는데 솔직히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샀으니까 망정이지 평소 같으면 그렇게나 비싼 과자는 평생 엄두도 못 냈을 정도로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첫인사라는 걸 감안하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제가 점심 먹고 낮에 출발을 했고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도착을 했더니 시간은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루만 묵고 갈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저녁만 먹으면서 얼굴 보여드리고 바로 당일에 올라올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해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져간 선물을 드리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친구의 누나가 같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시집을 갔다가 남편과 이혼한 뒤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고 들었어요. 뭐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왕래한다더군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간다고 이야기하고 도착을 한 건데 손님 맞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편한 복장으로 있으셨고 남자친구의 누나도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사만 빨리 드리고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결혼이고 양가 부모님 허락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오늘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손님 맞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제 미래 시부모님이 되실 두 분은 심지어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고 예비 신우인 남자친구의 누나 역시 한참 낮잠 자다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미리 몇 시에 도착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전 휴게소에 들렀을 때 분명히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괜히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하고 백화점까지 들렀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녁 식사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뭘 차릴까 고민을 하시던 눈치였어요. 제가 먼저 그냥 나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한사코 저녁은 먹고 가라며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손님인데 어떻게 밥 한 끼 안 먹이고 보낼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묵은지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걸로 김치찜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잠시 후에 진짜로 김치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손님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진작 만들어 놓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조금 프리하신 것 같다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원래 눈치가 둔한 남자친구는 제가 어떤 의도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자기 집안 분위기가 원래 좀 편하다며 저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막말로 그쯤 되니까 밥이고 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옆집에서 친구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격식을 안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요리는 시작된 거고 차려주는 밥이나 후딱 먹고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혹시라도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 싶어 가봤더니 글쎄 냉장고에 고기를 사다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어머님은 지금 고기를 사와야 하니까 저더러 쌀 씻어서 밥을 좀 하라는 거예요. 쌀이 있는 위치를 손수 알려주시더니 밥은 할 줄 알지? 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물론 남자친구를 놔두고 굳이 손님으로 찾아온 저한테 밥을 하라고 시키는 게 달갑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편하게 놀면서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밥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밥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저는 혼자 자취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2인용 밥솥을 사용해 왔거든요. 보통 밥을 한 번 할 때 공기밥 두세 개 정도 분량의 밥만 해봐서 이런 가정용 큰 밥솥은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쌀을 5컵 정도 넣었는데 막상 물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너는 집에서 밥도 한 번 안 해봤냐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적당하게 맞춰서 취사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님이 고기를 사서 다시 돌아오셨고 저는 이제 도와줄 거 없으니까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면서 저보고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아달라고 해서 또 도와드렸지요. 손님으로 왔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밥까지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식탁 세팅을 해놓고 또 도와드릴 거 없냐 물었더니 저보고 김치가 다 익었으니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으라 하시더군요.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데 자꾸만 뭔가를 시키시는 상황이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작 김치 자르는 일인데요.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싶어 고기와 김치를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놨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 한마디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하냐고 김치를 이렇게 옆으로 잘라놨다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김치찜인데 김치를 가로로 자르지 말고 길게 쭉쭉 찢어 놓으라는 말씀이셨고 저는 어차피 다 익은 상태에서 먹을 건데 괜시리 불편하게 그렇게 먹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잘랐거든요. 막말로 뜨거운 김치를 가위로 자르는데 어떻게 결대로 일일이 자르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께서 직접 하면 그만이지. 저한테 기껏 다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 핀잔을 주니까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또 밥이 문제였어요. 솔직히 물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래도 완전 진밥까지는 아니고 살짝 진 정도였는데도 우리 집은 다들 꼬들밥 좋아하는데 밥이 질어서 야단났다 하면서 얼마나 호들갑을 떠시는지. 애초에 이런 말은 저한테 밥을 안 쳐달라 할 때 그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죽처럼 퍼진 것도 아니고 살짝 진 정도인데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밥을 한 공기 퍼 담을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질어서 어떡하니 그냥 내가 할 걸 괜히 너를 시켜가지고 아주 엉망이 됐네 이러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야 기어 나온 그 집 식구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을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한 거지요. 밥이 질다. 김치는 왜 이런 식으로 잘라놨냐 등등 남친 아버지부터 예비 신우까지 쉬지 않고 투덜대는 거예요. 제가 주방 들락날락거리며 어머님 도와 식사 준비한 거 그 집안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심지어 남자친구조차도 김치찜 김치는 이렇게 자르면 맛이 없다며 툴툴거리길래 그때 참고 있던 인내심이 다했고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저녁은 먹지 않고 그냥 가보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녁 식사를 망친 것 같은데 일단은 죄송하다고 대신 다시는 그럴 일 생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냥 가방 챙겨서 신발만 신고 바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가려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그 값비싼 수제 쿠키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이 얼만데 나름대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평소에 잘 안 하는 화장까지 하고 백화점에서 선물까지 사온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주방 한켠에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그대로 있던 쿠키 세트를 챙겨 들고 나와버렸지요. 이 인간들은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과자들이나 먹는 게 맞겠다 싶었고 이건 나중에 저희 부모님에게나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은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자친구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를 따라 나와서 붙잡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식구들은 뭐가 되냐고 하면서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고 올라가자는 남친에게 너나 실컷 처먹으라고 소리쳐버렸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 와중에 등신처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너네 엄마나 누나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고 따졌어요. 어차피 너도 너네 식구들이랑 똑같은 놈이고 이렇게 예의라고는 밥 말아 먹은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남자친구는 자기 식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굳이 선물로 사온 것까지 치사하게 들고 나올 필요가 있었냐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네요. 자기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친구네 집 놀러 온 거냐고. 하지만 아버님은 우리가 미리 온다고 이야기까지 다 해놨는데도 반바지에 러닝셔츠 입고 계시더라. 거기다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으신 것도 기분 나쁜데 아직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나한테 밥을 하라는 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따박따박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켜놓고 타박할 거면 애초에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오늘 기분 나빴던 걸 하나하나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뒤늦게 눈치채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로 밑밥을 깔더니 제가 처음 인사하러 와서 너무 긴장하고 있을까봐 일부러 편하게 대한 거랍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직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그 집안의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너무너무 죄송했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며 일단 대화를 하자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저는 혼자 KTX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다음 날에 부모님과 직접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말씀드렸죠. 처음엔 두 분 다 꽤나 놀라시더니 그날 겪었던 일들을 모두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집안 인간들이랑은 상종하지도 말라 하시더군요. 일부러 제 기를 죽이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랬다는 것 같다면서 그따위 싹수노란 인간들이랑 엮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셨어요. 물론 백화점에서 산 수제 쿠키들도 저희 부모님 보고 가져가시라 했더니 과일 잘 먹겠다며 좋아하셨고요. 이렇게 끝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끈질기게 남자친구가 얼굴 보고 만나서 대화 좀 하자 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어요. 절대로 우리가 결혼할 일은 없으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 말이죠. 아무리 저랑 잘 맞고 조건이 비슷한 남자라고 해도 집안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모 편들고 옹호하는 것부터 글러먹었고 아마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게 뻔한 일입니다. 차라리 지금 알고 끝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 낭비한 것도 아깝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인생 경험이자 공부였다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만나면 반드시 그 부모님들 먼저 확인해보고 나중을 계획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는 돌싱녀예요. 이혼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오늘 드디어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친정 부모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에요. 여기에 말을 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가 바로잡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용기를 내보네요. 아마 저보고 미련하다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조차 다 떠안을 각오는 되어 있으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모님의 친분을 계기로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시아버지가 제법 큰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를 운영하는 오너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주요 거래처 사장님이시고요. 두 분이서 연배도 비슷하시고 아무래도 사업상 자주 만나시며 친해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함께 골프를 치시거나 함께 낚시도 가곤 하셨죠.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바로 자식 문제 아니겠어요? 두 분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저와 남편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하셨답니다. 둘이 한번 맺어주면 어떻겠냐고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셨고 그게 저와 남편이 인연을 맺게 된 시작점이었네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호탕해 보이는 남자를 싫어할 여자가 있을까요?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남편은 한마디로 1등 신랑감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 쪽이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당시 저는 아빠 회사에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빠가 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빽을 서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나름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교 다니는 동안 어학연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스펙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아빠가 경영하는 기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첫 시작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사 지원을 했어요. 최종 합격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아빠는 정말 대견하다며 칭찬을 해주셨고요. 비록 남편이나 시가에 비해 모자랄 수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격차가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었겠죠.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남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랄까 한의사라는 직업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개량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요. 거기다 학창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하는 시간 외에도 학생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대부분 국가의 미래나 정치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쯤에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면서 나라에 대한 문제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을 크게 해본 적도 없고 정치에도 딱히 관심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저 내 친구들과 가족들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고방식으로 지내온지라 남편의 그런 모습이 처음엔 대단하게만 보였어요. 저렇게 세상을 보고 또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면서부터 뉴스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TV나 여러 매체들에서 흘러나오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련된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이중적인 실체를 알고 나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후회뿐이네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최고급 수준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던 40평대 아파트에 저는 혼수를 채웠고 예물이나 예단에 들어간 돈만 2억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제가 쓴 결혼 비용 전부 합쳐도 한참 모자른 결혼이긴 하죠. 아빠는 따로 현금을 챙겨주며 혹시라도 쓸 때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고 결혼하고 몇 개월 후 남편이 차를 바꿀 때 전액 보태주기까지 했네요. 문제는 남편과 저 사이에 불타는 사랑 같은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잘 맞는 조건에 양가 부모님께서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만든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을 했다 보니 반년도 안 돼서 저희 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굳어진 각자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는 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기본일진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저를 답답하게 보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취급을 하며 무시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타인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비록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어도 지금까지 투표 한 번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꾸준히 기부를 하는 재단도 있고요. 특히 그런 걸 떠나서라도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라는 게 제 생활 신조인 만큼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한테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후려치게 하는데 점점 남편에 대해 정이 떨어지더군요. 밖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정작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는 건 조금도 없고 그저 비아냥대기만 하는 남편이 싫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화목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 일을 하겠냐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어요. 매일같이 무슨 모임이다 뭐다 해서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들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처음엔 투정도 부려보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이라는 걸 했나 싶었죠. 하지만 자기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며 오히려 당당히 하는 모습에 슬슬 저도 포기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와이프는 뭘 하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설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5년 가까이 남편과는 서로 남처럼 지냈어요. 속된 말로 니 다리 니가 긁고 내 다리 내가 긁는다는 표현처럼 각자 따로 생활하는 쇼윈도 부부같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한 거예요. 제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전 대부분의 부부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설령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의리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물론 이혼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도 겁이 났고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부터 직업 빵빵하고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막상 이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비웃을까 등등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살면서도 다들 이렇게 살 거야 하며 내서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제 인생에서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 거죠. 정말 너무 후회가 될 뿐이네요.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줬다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인간과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자신을 남편의 상간녀라고 시작부터 밝히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딱히 재미있는 것도 그렇다고 힘들거나 슬픈 일도 없이 마냥 쳇바퀴 돌듯 살다 보니 마치 제가 로보트가 된 것처럼 아무 감정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게 우울증 초기 증세 중에 하나라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모임 핑계로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더라도 설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은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저한테 그 정도 의리는 지킬 거라고 믿었나 봐요. 서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고사하고 좋아하는 감정마저 이미 식은 지가 오랜데 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여하튼 자신을 첫 번째 상간녀라고 밝힌 그 여자는 제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해주겠다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등기 부등본이랑 주고받은 카톡부터 함께 찍은 사진까지 엄청난 양의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더 충격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상간녀 소송을 좀 걸어달라대요. 순간 이 여자가 미쳤나 싶었네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1년 전부터 남편과 바람을 피워온 자칭 첫째 상간녀는 무슨 시민단체를 운영한다고 해요. 사회활동 한답시고 지인들과 매일 모임을 가지던 남편과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빌라도 얻어주고 차도 한 대 뽑아줬다는군요. 자선활동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뻔히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건지 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뻔하디 뻔한 바람난 남편의 스토리 같죠? 근데 더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제게 상간녀 소송을 걸어달라는 대상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건 바로 최근에 남편에게 새로 생긴 또 다른 상간녀를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2달 전쯤인가 신입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글쎄 이 미친놈이 그 간호사랑 또 눈이 맞아버린 거죠. 여기까지 듣는데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에서 저는 완전히 빠져 그저 관객 입장에서 이 정신 나간 새 남녀의 이야기를 보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새로 바람이 난 신입 간호사가 2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거의 띠동갑인 두 번째 상간녀인 간호사는 놀랍게도 남편에게 와이프 외에도 한 명의 여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돈 때문에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제 헤어지자고요. 그러니 차는 가지고 빌라에서만 나가달라는 말을 하는데 지 말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한테 하소연을 하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역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우려면 이 정도 똘끼는 있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결론은 자기는 본처가 아니니 상간녀 소송 걸 자격이 없다. 그러니 저보고 그 맹랑한 둘째 상간녀를 소송 걸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백도 하고 자료까지 제공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웃기게도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결혼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 저는 친정 부모님께 첫째 상간녀가 준 사진이며 카톡 대화 내용 보여드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직접 알아봐 주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2명의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고소장 날려줬고요.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이혼은 해줄 테니 대신 협의 이혼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정말 역겨워 죽는 줄 알았네요. 나라의 앞날이 어떻고 서민이 잘 사는 게 나라가 잘 사는 거라는 둥 마치 지가 애국 열사라도 되는 양 온갖 멋있는 말은 다 하고 다녔으면서 정작 뒤로는 지 와이프 몰래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놈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2명이나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 한 번 안 하더군요. 그저 자기 체면이 어쩌고저쩌고 사회적 지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삶의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대가를 치르는구나 싶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도 너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재산 분할받은 거랑 위자료 합쳐서 현재 하고 있는 주얼리샵 오픈한 겁니다. 혼자 조용히 장사하면서 천천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려고요. 아직 늦지 않았겠죠? 아빠와 엄마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셨는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지부지 대충 살 것 같았거든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제 힘으로 만들어 보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는 것만 강조하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게 아닌가 스스로 세뇌하던 예전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누구 말처럼 화끈하고 재미있게 살다 가야죠. 행운을 빌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껍데기로 살아왔던 시간을 회복하려면 정말 타이트하게 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